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법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지금 이 법률 이슈 토크도 이렇게 같이 힘내서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틀 만에 구조조정 검토. 이재명 리더십 다시 시험대. 사법 리스크 재점화, 한미일 북미사일 경보 공유, 3자 훈련 합의.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틀 만에 구조조정 검토입니다. 박민 KBS 사장이 지난 13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취임과 동시에 지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메인 뉴스와 라디오 뉴스 시사 프로그램 앵커와 이 진행자를 모두 교체하고요. 그리고 일부 시사 프로그램은 폐지가 돼서 지금 굉장한 파문이 일고 있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떤 논조로 다루는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고요. 일단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박민, 그러니까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뉴스9을 4년간 진행해온 이소정 앵커,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 씨에 대해서 하차를 통보했고, 네. 그리고 KBS ETV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도 방송 당일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보통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계획이 잡혀 있고 이전에 이렇게 진행자라든지 PD한테 이야기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차를 하니까 보통 한 텀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돼요. 저 일개 시사평론가도 어디 출연하다가 출연 다음 이제 교체하게 될 땐 보통 가을, 봄 이렇게 편성 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한 달 전에는 알려주죠. 그런데 지금 진행자가 4년 동안 진행을 했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전날 또는 당일날 그만두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PD로부터. 박민 사장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본부장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연락을 했다라고 하고 네. 더군다나 더 라이브 같은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결방이 되는데 결방 사유 등 사정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신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진행자를 교체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 수도 없이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 아나운서들, 진행자를 모두 다 교체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법에도 위반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취임 당일에 이런 교체라든지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좀 상식적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KBS 측은 입장을 밝혔을까요? KBS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요 종합뉴스 등의 앵커를 교체함으로써 KBS의 위상을 되찾아갈 것이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갈 것이다. 가 KBS의 입장입니다만 네. 저는 제가
방송 평론을 한 지 올해로 한 19년, 예, 뭐 19년, 20년 정도 됩니다. 네. 만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시청자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엇보다도 미리 통보도 없이 갑자기 이제 본인의 자리를 잃게 된 아니면 이제 갑자기 교체가 된 그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많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라디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보통 본부장 체제거든요. 네. 본부장이 사장이 있고 본부장들이 이제 정리하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KBS 라디오 센터장의 내정자가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내정자가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를 하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현 앵커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네. 일단 발령 나기도 전에 그 프로그램의 본부장 내정자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앵커를 교체해라,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한국 방송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KBS 언론노조 본부에 따르면은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가 편성표에서 빠지고 그 시간에 대하 사극 드라마인 고려 거란 전쟁 개그 콘서트 재방송이 편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KBS의 위상을 얼마나 많이 되찾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본부장 내정자가 개입해서 바꿨다. 네. 심지어는 더 라이브의 진행자들은 그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바꾼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가짜뉴스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초유의 사건이고 지금 이 상황은 방송법에 위배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측과 보직 내정자들이 인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송 편성과 그 내용이 개입하려 한 것에 개입하려 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네. 이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노조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언론노조 KBS 본부의 입장은요. 일단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법적인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네. 사실은 그 지금 제작본부 측에서도 당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딱 바뀌고 나서 이소정 앵커가 진행하던 9시 뉴스가 굉장히 산만했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산만했어요. 일단 KBS 본부는 노사 단체 협약과 편성 규약에 따라 사측이 개편을 실무자와 협의를 해야 되고 긴급 편성 때는 교섭대표 노조에 통보해야 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실 방송이라는 것은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상에 맞춰서 PD가 있고 진행자가 있고 작가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실무자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방송법입니다. 네. 방송법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방송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노조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방송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뭐냐면은 네.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87년도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고 뭐 실질적 내용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히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방송 민주화라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해직자와 이런 것들을 내오면서 싸워서 쟁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수십 년 후퇴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 진행자님 땡전 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 전 어렸을 때 오로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오로지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땡 하고 9시 뉴스가 시작됩니다 하면은 땡 전두환 대통령, 그래서 땡전 뉴스였어요. 모든 뉴스의 시작은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땡전 뉴스가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이 아니라 국정 홍보 기관밖에 안 됐던 거죠. 그걸 지켜냈던 것이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것이 방송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적 대응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과거에 방송 민주화를 싸우다가 구속되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 방송국 점령이거든요. 5.16 박정희 군사 정변 시기에 62년도 얘기지만 그때는 TV도 제대로 없었지만 제일 먼저 점령한 것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그때 포고령, 혁명위원회 포고령을 자고 있던 아나운서를 깨워서 앉혀서 방송을 시키는 거예요. 총을 들이대고 읽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 군사 쿠데타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방송으로 전국에 내보내면서 그때 혁명이라고 얘기했죠. 군사혁명이 일어났구나 전국에 알리는 거죠. 그런 줄 알았다라고 지금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위시로 해서 야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박민 사장 취임 첫날 보도, 시사, 교양, 라디오 총괄 책임자 5명이 물갈이 돼서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 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정치권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박민 사장의 전력이 있어서 그래요. 박민 사장은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서 그간에 써왔던 칼럼을 보면은 현재 야당에 대해서는 극악무도한 저주를, 현재 여당 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청난 찬사를 올리는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박민 사장도 자기 나름의 할 이야기가 있긴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박민 사장이 어제 취임 이틀 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좀 사과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박민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시사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보도 프로그램 본부장 모두 다 물갈이한 이유가 지금 KBS의 정체성이 좌편향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바로잡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네. 박민 KBS 사장이 뭐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냐면,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지금까지 훼손해 왔다라는 것이죠.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 지금 KBS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민 사장 취임 전까지 KBS가 취한 행위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대가 박민 사장 취임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불공정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TV와 라디오에서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좌편향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패널 선정이 편향된 일이 적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분별한 소포 경쟁을 배제하고 그리고 익명 보도를 최대한 자제하고 팩트 체크를 활성화해서 오보 발생 시 사과를 하며 정정 보도는 원칙적으로 뉴스 첫머리에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의도적이고 중대한 오보는 국장과 본부장 등 지휘라인까지 문책을 하겠다라고 박민 사장은 자신의 보도 내지 방송 관련된 방침을 대국민 사과에다가 녹여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박민 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바에 따르면 취임 첫날 주요 뉴스 앵커를 이제 대거 교체한 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이제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민 사장 말도 맞고요.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민 사장 말대로 실제로 박민 사장이 인사를 행한 것은 본부장급과 일부 노사 주간입니다. 예,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KBS는요, 네. 노조가 3개가 있어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3개가 있어요. 네. 3개의 정치 성향이 다 달라요. 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당연히 방송의 색깔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박민 사장은 KBS 경영 원칙을 들면서 나는 그 진행자 교체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KBS의 이 원칙은 뭐냐면은 첫째 공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 능력과 성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공조직이 의사결정 과정에 제 역할을 할 것이고 능력과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이 KBS의 세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번 진행자 건은 뭐냐라고 하면 세 노조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행동을 해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럼 박민 사장은 나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박민 사장 말도 맞고 그러나 제작진 측에서는 이거는 위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제작진 측도 맞는 겁니다. 이 중간 단위에 있는 소위 이야기해서 박민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중간 간부가 네. 알아서 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KBS의 대혼란은 정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KBS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 이틀 만에 구조조정까지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조직 안팎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검토한 게 아니라 구조조정은 시작되었죠. 이미 진행자들 물갈이 하면서 외부에서 진행자 또는 이제 그 KBS가 지금 앞으로 박민 사장이 이끄는 KBS 호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이런 외부 진행자들 맡고 자체적으로 색깔 선정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미 구조조정은 검토가 아니라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박민 사장은 이번에 대국민 사과하면서 구조조정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작됐고요. 그러면서 경영 정상화까지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 임금 30%를 삭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간부와 직원들도 동참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하겠다. 네 번째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시작된 거예요. 다섯 번째 인사 승진 예산제도 전면 쇄신하고 그 다음 능력 있고 검증된 연수자를 집중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별 예산 투입과 수익 구조 분석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KBS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 뒤집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박민 사장이 바라보고 있는 KBS의 색깔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국민들에게 보인 것인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는 심지어는 본부장을 내정만 했을 뿐인데도 진행자를 교체할 정도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처럼 바뀔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었습니다. 박민 사장이요, 이 KBS가 신뢰를 잃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불공정 편파 보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도 4건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에 윤지호 씨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한 것이다 라고 사례를 들었고요. 두 번째,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에 검언 유착에 대한 오보를 했다. 그리고 2021년 4.7 재보궐 지방선거 직전 이른바 오세훈 시장 생태탕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난 김만배 녹취를 보도한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4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 4가지 사례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요. 이렇게 이 박민 신임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정작 KBS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 언론 노조 조합, 이 KBS 노동조합, KBS 본부 등 이 다른 노조들의 사실 반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네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사에서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노조도로 파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어쩌면은 이거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직원들로 하여금 조폐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파업하도록 유도를 한다. 뭐 이런 경영진의 전략이 나중에 언론에 보도돼서 시끄러웠거든요. 파업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나왔단 말이죠. 네. 지금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문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음에도 박 사장 스스로가 지금 공론화한 셈입니다. 네.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3천만 원 제재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랑 여당 추천위원 둘이서 같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된다라는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잉심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그걸 사례로 들었고 네. 그래서 과징금 제재를 받은 다른 방송사들은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박민 사장은 그거를 고스란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BS 노조 측에서 이건 KBS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박민 사장의 오버다라고 해서 배임 혐의로 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4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미 배임 형의로 걸겠다.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노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파업을 하게 될 것 같고 파업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파업을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드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민 사장의 행보가 과연 이 KBS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지 조금 의문이기도 한데 평론가님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객관적 팩트부터 살펴보면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방송 언론의 신뢰도 1위가 어디냐면은 KBS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KBS가 국가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인정한 제1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다 떠나서 신뢰도 1위는 KBS다라고 다들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박민 사장이 맨 처음 딱 들어와서 한 것이 구조조정이란 말이죠.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신뢰도 1위를 해왔던 KBS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방송이나 언론이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는 민영방송과 다름없이 가는 것을 굉장히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SBS나 MBC나 나머지 종합편성 채널이나 이런 방송국은 사주가 따로 있어요. 대주주가 따로 있고 대주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대주주의 이익에 맞춰서 방송이나 언론이나 보도가 편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모 방송국의 대주주가 언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설사다. 그럼 건설사일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방송 보도에서는 건설 부양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대주주의 이익에 맞춰서 그렇게 보도 논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성이 아니라 사주 이익 편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KBS 사장 박민 사장이 맨 처음 취임하자마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쳐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KBS 봉급 구조가 막 대부분이 막 1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연봉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방송 내용, 논조까지 개입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방송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만큼 또 앞으로 노조에서 법적인 검토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다시 문제가 있으면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KBS 신임 사장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리더십 다시 시험대, 사법 리스크 재점화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이 대장동이라든지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과 분리해서 이 진행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선고의 시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이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분들도 포함해서 국민들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FC 사건은 상대적 보도가 많이 돼서 잘 아는데 네.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했다. 이것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여러 번 재판받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 공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대장동과 위례 그리고 성남FC 백현동 이 사건과 함께 합쳐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병합심사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사건 구조가 다르다라고 해서 별도 재판을 한다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단으로서는 1심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 비교적 이 사건은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를 복잡한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해서 심리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실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야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법에는 정무적 판단이 없습니다. 네. 법은 어디까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나? 하여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일주일에 최대 3번 재판 출석을 하게 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다. 이거는 여권에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내년 4월 15일 날 치러지는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증교사 사건이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증교사 사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덜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떤 증인이 나오는지 몇 명의 증인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유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이 상황이 결코 민주당 입장에서 녹록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병합이 되지 않게 되면서 이 대표가 서울 이제 그 법원 중앙지법에 출석해야 되는 일수도 일주일에 3번 지금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에 대장동 재판, 격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또 이제 출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 3회 법원에 출석을 해야 돼요. 지금 왜 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는가까지 살펴보면요. 네. 이게 대한민국 정치권 전례 없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보통은 누군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 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여권 내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벌이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으로 맞서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이렇게 야당의 대표가 더군다나 국회에서 다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이렇게 그 선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재판장에 계속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화요일 날 대장동 재판, 격주 금요일 날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위증교사까지 하면 일주일에 3번 재판을 하게 된다. 일주일이 7일인데 이 중에 3번 재판 가고 나머지 4번을 일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니까 버티는 것이겠죠. 예. 사실 이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서 거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온 비명계가 뭔가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결국에는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행동이 예고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비명계는요. 소위 얘기해서 어느 정당이나 개파라는 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정당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모였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세계관과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계파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있는데 이 계파는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당을 구성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딱 나눠진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이냐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니냐로 딱 나눠졌어요. 이거 역시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의 한 모습이거든요.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지금 정치적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종민, 윤영찬, 이상민, 이원우, 조응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거 외에 한 25명 정도 더 있는 거죠. 비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세력 모임이다라고 하면서 집단 행동을 완전히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이름을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 이름 지었어요. 원칙과 상식으로 출범을 예고했고, 물론 이건 가칭이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이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는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인 세력 모임이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면은 아마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게다가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준석 신당 창당하려고 하는 이준석 의원 전 대표와 국민의힘 전 대표와 만나면서까지 탈당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계파가 완전히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가능성까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정치적 모임이라고 얘기했죠. 공부 모임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후에 도래할지 모르는 정기 개편에 이 비이재명계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 쓰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요, 굉장히 좀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터져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네. 안동이에요. 안동. 아, 그러니까 안동은 사실은 그러니까 경북에 포함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특히 비이재명계의 대표주자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안동으로 출마를 해야 된다. 험지에 그렇게 출마를 해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험지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인천 계양으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가냐 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험지로 일부러 내모는 것은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대표가 이겨요. 안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지금 정치적인 흐름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향후에 당내에서 공천 과정을 앞두고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인적 쇄신 요구가 결국에는 이제 높아지게 됐을 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뭔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도 나오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은 그 도덕성을 재판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까지 찾아봐야 됩니다. 대장동도 있고 성남FC도 있고 뭐 위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가운데 위증교사라는 이 혐의인데 이건 비교적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빨리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상황이 이 상황 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큰일 나는 상황이고요. 그 이재명 대표 측도 굉장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이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라는 네. 것은 또 달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현재의 대한민국 재판을 공정하게 보는 시각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이 좌와 우는 빼놓고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입장을 표할 것이냐,
전략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조만간 결판 날 겁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한미일 북미사일 경보 공유 3자 훈련 합의입니다. 다음 달부터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요. 또 내년부턴 이 3자 훈련도 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국제 정세가 한반도 외 정반대편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그쵸. 있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집단 폭행이죠. 전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집단 학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구 정반대편은 지금 신냉전 구도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자기 자위권을 위해서 미사일을 만들었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실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미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유엔 협약 위반이다. 북한 당신들은 미사일을 만들지도 말며 발사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왜냐면 계속적으로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그 유엔 협약 위반은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니까 지금 불안한 것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저 미사일이 언제 이렇게 날아와서 우리를 맞히는 거 아닌가 불안하니까 지금 군사 협력을 하겠다, 군사 동맹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미 동맹은 있고 미일 동맹은 있으나 한일 동맹은 없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과거의 식민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본 발언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권들은 한일 동맹을 추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의한 비상사태가 되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체로 나와서 군사 동맹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작용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결코 녹록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는요, 한국과 미국이 이 점차 증가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은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의 국방장관 간의 전략 문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개정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좀 읽힐까요? 되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어렵죠. 너무 어렵네요. 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략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소위 미국 입장에서는 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국이 협조를 해줘야 되고 일본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동북아시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나라가 외교장관은 물론이고 국방장관까지 서로 협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략 문서예요. 그런데 그건 10년 전에 이미 정세가 지금과 전혀 다른 시기에 있었을 때의 전략 문서인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 경제적인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액션은 취하되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 의견을 듣는 척 듣지 않는 척 애매모호한 상태가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선을 그으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바라보던 시각과 달리 하겠다라고 입장을 천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지금 단순히 여기 국방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주, 양자, 사이버 안보 등 과학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동맹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쏘고 이것이 탄도가 어디로 간다라는 군 조기경보 위성 정보 공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시켜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막는 것으로서 활용하겠다까지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한미일 3국이요, 내년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자 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중국 관영 매체가 이거는 결국에는 동북아의 이 대결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한미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많이 네. 들어보죠. 팀 스피릿이라고 예전에 있었고 많은 훈련이 있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동참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다라고 하던가 군사훈련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한다 나오진 않지만 한미일 군사훈련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동해상에서 훈련한다라는 것이고 네.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면은 이건 무엇을 위해서 훈련합니까? 미국은 중국의 봉쇄를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다고 해서 일본은 왜 할까요? 일본은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상정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나올 만한 반응이죠. 그러게요. 이 상황이 적극적으로 가게 되면은 북중러 한미일 대결 군사적 대결 동맹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 중국은 러시아와 결코 친하지가 않아요. 북한은 중국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자존심 엄청 센 국가거든. 러시아는 어떻게든 북한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어준단 말이죠. 뭐가?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한반도에 전개가 될 수 있다. 우리 후손들한테 냉전 시대를 다시 물려줄 수는 없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다 보니까 중러와 북한의 밀착을 점점 촉진할 뿐이다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 저 북한학 전공했거든요. 학자들 사이에 흔히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죠. 야,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니까 우리가 이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한미일 뭐랄까 이 군사동맹까지 가니까 북중러가 밀착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각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나 이게 뭐가 됐든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있으나 방송에서 제 의견이 맞다라고 이야기는 어렵고,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반도에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수 있는 뭔가 묘안이 있을까요? 묘안은 있으나 이거 역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같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고한 경제적 결합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싸움 한다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쳐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쯤 된다.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패권 싸움에서 돌고래로서 돌고래와 같은 다른 돌고래들과 규합해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한반도 패권 싸움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위상은 되지 않은가. 이건 전략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원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